이 인상적인 거를 배웠나요? 뇌종양 배웠다고 했나? 네. 뭐 배웠어요? 뭐 대표적으로 인상 깊었던 종양 있어요? 뭐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쵸? 좀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글라이오마? 글라이오마는 좀 되게 넓은 카테고리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도 제일 인상적인 종양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사실 그렇게 몇 가지 뭐 많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GBM은 워낙 좀 그 어른에서 많이 생기는 뇌종양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내용이 많고 어렵고 사실 이거를 1시간을 주고 강의하라는 거는 사실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공의 데려다가 내가 강의해도 이 내용을 1시간 동안은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뭐 뇌종양 뭐 다 타입별로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들이 그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별로 알 필요도 없고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좀 알아두고 나머지는 그냥 뭐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요거는 그래도 임상적으로 더 좀 중요한 개념인데 CNS 튜머는 이제 원발이 있고 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발 뇌종양을 사실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 전이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케이스는 전이를 더 많이 본다. 저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오톱시를 하면 한 24% 환자에서 그러니까 캔서 있는 24%에서 인트라크라니얼 메타가 발견이 되고 한 5%에서 인트라스파이널 메타가 발견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원발 장기가 되는 게 렁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브레스트, 스킨 그 중에서도 멜라노마 가끔 브레인 메타 하거든요. 그리고 키드니, RCC 가끔 또 브레인 메타 하고 그 다음에 GI 트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스토마 캔서랑 HCC가 많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예전 통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되면서 캔서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이제 브레인을 보니까 메타 장기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렁이랑 브레스트 확실히. 그리고 이제 목동병원은 그 이방 특성화 병원이라서 브레스트 캔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브레스트 캔서 메타를 뭐 브레인 빼고도 뭐 리버나 렁 이렇게 다 많이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도 나는 렁이랑 브레스트 캔서 메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토마 캔서, 근데 스토마 캔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브레인 메타를 잘 안 해요. 스토마 캔서는 리버 메타를 잘 하지. 그래서 브레인에서 스토마 캔서 메타 본 경우는 나는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HCC도 브레인으로 그렇게 뭐 많이 메타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차라리 렁이나 브레스트를 좀 많이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브레인 튜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메타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서 해주고 싶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브레스트 캔서 메타, 브레인 메타 돼서 온 케이스를 보는데 그 여자가 이제 좀 중년 어쨌든 여자였거든요. 성격 변화가 왔어요. 가족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감정 변화도 있고 이상하게 해서 정신과 로컬을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를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 스키조프레니아 알아요? 들어봤어요?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거기서 좀 약물 치료를 했다가 안 들었겠죠? 네. 우리 병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바로 MRI를 찍고 메타를 발견을 해서 크라니오토미 튜머 리무버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이거는 되게 황당한 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를 로컬 정신과에서 기질적 질환 배제를 하지 않고 스케줄을 진단한 다음에 약을 쓴 거잖아요. MRI도 안 찍어봤다는 얘기죠.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그게 로컬이지만 어떻게 캔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를 MRI도 안 찍어보고 스키조를 진단한 다음에 약을 써서 어쨌든 그 환자는 적절한
그런 진단을 그때 못 받아서 치료 시기를 좀 놓친 거고,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받은 거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오자마자 당연히 바로 MRI 찍죠.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 사실 정신과질환은 이제 항상 그 카테고리 끝에 기질적 질환 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배웠나요 정신과? 안 배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때 그 케이스 보면서 굉장히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준 거고, 사실 그런 내용을 선생님들이 뭔가 알고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이런 거 내용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이거 알아봤자 뭐 별로 나중에 쓸 데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이 프라이머리 튜머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프라이머리는 보면은 이 CNS가 뉴론이랑 이제 글라이얼 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연한 얘기인데 글라이얼 셀에서 생기면 글라이오마, 이 명칭이 다 이 셀 오리진 따라가는 거예요. 뉴론에서 생기면 뉴로날 튜머, 스템셀에서 생기면 엠브리오날 튜머, 메닝스에 생기면 메닝지오마. 보통 엠브리오날 튜머는 이제 되게 어린 나이에 소아에서 생겨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사실 많이 못 보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메닝지오마랑 글라이오마. 뉴로날 튜머는 가끔 보는데, 이 메닝지오마랑 이제 글라이오마, 그 중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GBM이 성인에서 많이 생겨서 실제 프랙티스에서는 좀 그 종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얼 셀도 이제 계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스트로사이트랑 올리고덴드로글라이얼 셀이랑 에펜디멜 셀 이렇게 있어서,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생기면은 이제 아스트로사이토마가 되는 거고, 올리고덴드로글라이얼 셀에 생기면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에펜디멜 셀에 생기면 이제 에펜디모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브레인 튜머는 글라이오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서 여기 제시돼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뉴로머스큘러 강의도 그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께 강의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전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글라이오마가 이 피브릴러리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게 좀 굉장히 특징적이다. 네. 실제로 이 피브릴러리 백그라운드를 보고 글라이오마인가 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낫또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보면은 그 낫또 알죠?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낫또를 뜨면 그 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약간 피브릴러리하게 그런 어쨌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콩을 약간 글라이얼 셀로 생각을 하면 쉽고, 저렇게 이렇게 실처럼 저렇게 돼 있는 거를 그 낫또의 그 배경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쉬워요. 근데 이 논글라이오마, 논피브릴러리 이거는 사실 이건 지워버리세요. 이건 솔직히 저는 좀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글라이오마가 아닌 다른 튜머에서는 피브릴러리 백그라운드가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도 좀 이거를 계통이 다 다른 튜머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지워버리시고, 피브릴러리가 글라이오마 특성이다. 그것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WHO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 무슨 이야기처럼 듣고 완전히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이 WHO의 역사를 왜 이렇게 쭉 써놨냐면, CNS 튜머가 진단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사실은 초반에는 이제 아주 초반에 옛날에 막 1980년 이럴 때는 이제 모양만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뭐 이렇게 진단할 때도 모양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현미경으로 H&E 슬라이드만 보고 생긴 모양이랑 마이토시스랑 네크로시스랑 이런 거 보면서, 근데 그 다음에 도입된 개념이 이제 면역염색이에요. 그래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해서 이제 진단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유전 정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선생님들은 뭐 전혀 느낌이 없겠지만, 유전 정보가 CNS WHO 진단에 통합됐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우리한테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그 진단을 한다. 처음에 우리는 맨날 그냥 모양만 보고 면역 염색한 다음에 파이널 진단을 내보냈는데, 이게 유전 정보가 들어오는
이거는 진짜 처음에는 엄청 좀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이렇게까지만 진단하던 거를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IDH 뮤턴트, 원피19Q 코딜리티드 이렇게 그게 풀네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DH 뮤테이션이 있고 원피19Q가 코딜리션이 있는 게 거기까지 다 있어야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없어도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처럼 생겼네 하면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인데 이제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처럼 생겼네 했는데 피시해봤더니 원피19Q 코딜리션이 안 나와. 그럼 진단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지금은 그래서 이 몰폴로직 어떤 피노타입을 지노믹 데이터가 뒤집어 엎을 때도 있어요. 네, 지금은 실제로 그렇게 진단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몰폴로지는 뭐 A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노믹 데이터를 얻었더니 B처럼 나와버렸어. B 종양이 지노믹 데이터처럼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신경정리하는 의사들은 그냥 B로 뒤집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지노믹 데이터의 힘이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진짜 CNS 튜머 다 NGS 하는 병원도 있고 지금 우리 병원은 사실 조금 그게 어렵고 또 비싸요 값이. 그래서 환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 NGS를 다 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노믹 데이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이 그림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유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모양으로만 진단을 하다 보니까 모양이 나빠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예후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좀 이 환자가 잘 사는 거야. 예후가 원래 되게 나쁜데. 그리고 다른 환자는 이제 그레이드 2에 원래 글라이오블라스토마는 그레이드 4예요. 그래서 그레이드 2에 더 낮은 병기의 글라이오마로 진단을 했는데 이 환자 예후가 너무 안 좋네. 이상하다. 좀 그렇게 안 나쁘게 생겨갖고 내가 그레이드 2 글라이오마 줬는데 예후가 안 좋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글라이오블라스토마처럼 보였던 환자가 사실은 이제 IDH 검사를 해봤더니 IDH 뮤테이션이 있는 거야. 지금은 IDH 뮤테이션이 있으면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는 말 자체를 주질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IDH 뮤테이션이 있어도 모양이 굉장히 나쁘면 글라이오블라스토마 IDH 뮤테이션 있는 그런 타입을 진단했는데 지금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IDH 뮤테이션이 없어야만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진단했는데 IDH 뮤테이션이 있으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그룹을 따로 분류를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지금은 IDH 뮤테이션이 없어야만 글라이오블라스토마를 진단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조금 얌전하게 생기고 그레이드 2를 준 글라이오마 환자가 왜 예후가 안 좋았을까?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만 IDH 검사를 해봤더니 뮤테이션이 없는 거야. 와일드 타입이었던 거죠. 그래서 와일드 타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이 조금 괜찮아도 IDH가 와일드 타입이다? 그러면 글라이오블라스토마로 가는 거거든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IDH 유전자를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어요. 모양과 상관없이 IDH 안 나오면 예후가 나쁘다. 그래서 되게 지금은 사실 글라이오마 진단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유전자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전자고 그래서 사실 다른 건 몰라도 IDH는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DH1과 IDH2가 있는데 주로 인벌브되는 유전자가 IDH1이고 R132H에서 132번 코돈이 알비닌스 히스티딘으로 치환이 되는 그런 변인데 그건 알 필요가 없고 IDH 유전자 변이가 그러니까 없으면 글라이오블라스토마다 IDH 와일드 타입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 계통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엔티티는 전혀 알 필요가 없고 내가 말해주는 것만 알면 되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같은 이제 한 몇 개 한 서너 개만 짚어줄 건데 그거만 알면 되고 그냥
이 책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 진단 자체가 요거는 좀 개정되기 전이다. 디퓨즈처럼 말을 쓰는 걸로 봐서 이것도 4판 개정판이고 5판이 진짜예요. 5판이 지금 제일 최신판. 그래서 5판은 이렇게 뭐 아스트로사이토마, 콤마 ADH 뮤턴트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콤마 ADH 뮤턴트, N1P19Q 코델리티드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IDH 와일드 타입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건 오직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이 말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뭐 굉장히 계통이 많은데 이런 건 다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브레인 튜머는 처음에는 모양, 그 다음에 면역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유전 정보, 그래서 NGS로 이제 좀 여유가 되고 어떤 그 환자들한테 좀 억셉 잘 되는 그런 기관에서는 좀 다 NGS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메틸레이션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진짜 최신인데 이건 사실 국내에서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국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진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른에서 잘 생기는 종양, 아이에서 잘 생기는 종양. 그래서 어른은 이제 글라이오마, 아까 말했던 아스트로사이토마나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같은 글라이오마 잘 생기고, 메닌지오마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캔서가 많이 생기니까 메타스타틱 칼시노마. 그 다음 애들이 이제 메줄로블라스토마 잘 생기고, 필로시틱 아스트로사이토마, 에펜디모마. 그래서 요 나이에 따른 발생은 좀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프로그노시스를 보면은 이제 뭐 히스토패솔로지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튜머 그레이드가 높으면은 당연히 예후가 안 좋겠죠. 예후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설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높으면 예후 안 좋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섹터빌리티랑도 좀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 수술이 어려운 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위는 더 예후가 안 좋겠죠. 왜냐면 절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프롤리퍼레팅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KL67이라고 그 면역 염색을 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증식능이 높으면은 당연히 예후가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지노믹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전 정보가 예후에 좋지 않다고 이제 좋지 않은 예후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때 그 유전 변이가 있으면 당연히 예후가 나쁘겠죠. 그런 거. 스테이지는 따로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예전에 이게 만들어진 그런 좀 자료라서 지금은 이 분자병약적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는 모양이 중요한 거였는데 지노믹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지금은 막 모양마저 진단해서 모양을 엎어버릴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오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스트로사이토마,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있고 또 에펜디모마 있는데,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이 벼룩의 수포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 적 있지 않아요? 막 돌이 많고. 그거 강의했죠? 안 했어? 했어요? 그쵸? 글라이오시스 하면서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한 거 같죠? 한 거 같아요. 2학년에서 한 거 같아요. 네, 지금 1학년에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돌기가 많아서, 아스트로사이토마는 이렇게 돌기가 많아. 이 감자를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는 이 핵이랑 감자랑 비슷하다고 하셨었거든요. 타원형 이렇게. 그리고 올리고라는 게 희소하다는 거잖아요. 덴드로가 돌기고, 그래서 돌기 숫자가 적다. 얘보다 적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계란후라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맨날 올리고 하면 계란후라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올리고 같다 할 때 계란후라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라이드를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그 얘기했고, 그래서 이 아스트로사이토마를 되게 열심히 그려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리셨을까?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렸지? 그래서 이제 이 히스톨로지 그레이드가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2는 좀 얌전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좀 얌전한 거고 3는 조금 더 나빠져요. 그래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보랏빛을 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핵의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이것보다는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쵸? 핵이 포션이 많고 NC 레이쇼가 높고 핵이 되게 크면서도 플레모픽하고 이래서 2보단 3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4는 이건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 해당하는 그런 지금 그림인데 물론 IDH가 뮤테이션이 없어야 진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IDH 뮤테이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게 플레모픽하면서 NC 레이쇼가 높으면서 이게 사실은 네크로시스거든요. 선생님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앙에 사실 네크로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크로시스 페리페리로 쭉 종양세포가 배열하는 게 팔리세이딩 네크로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GBM에서 좀 특이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꼭 네크로시스가 팔리세이딩이 아니더라도 진단하는 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팔리세이딩 네크로시스가 이 좀 특징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이 그림 좀 눈에 발라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엔도델리얼 셀 층이 2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게 튜머가 증식이 빠른 것과 관련된 그런 히스톨로직 파인딩이에요. 이렇게 이게 베슬이거든요. 이게 베슬인 거는 이제 여기 루멘이 있잖아요. 여기 루멘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 그 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월이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엔도델리얼 셀이 2개 층 이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도 되게 이상해지고 월도 되게 두꺼워 보이고. 근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그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우리가 보는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이랑 네크로시스. 그래서 2개를 굉장히 중요한 히스톨로지 포인트로 생각을 해요. GBM에서. 근데 이런 게 다 있어도 예를 들어서 IDH 염색을 했는데 뮤테이션이 있는 걸로 나왔다. 이러면 GBM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스트로사이토마 IDH 뮤턴트 WHO 그레이드 4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IDH가 그만큼 중요하다. IDH가 진단에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 말했던 건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방금 설명했던 거를 글로 옮겨놓은 거. 그 다음에 어때요? 좀 지금까지 말한 거는 그래도 좀 뭐 들을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스트로사이토마 IDH 뮤턴트를 가지고 왔는데 IDH가 와일드 타입이었으면 GBM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IDH가 뮤테이션이 있는 거를 이제 그러면서 아스트로시틱 계통인 거를 아스트로사이토마 IDH 뮤턴트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WHO 그레이드를 2, 3, 4 이렇게 매겨놨어요. WHO 그레이드 1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2부터 시작해요. 2, 3, 4 그렇게. 그래서 아스트로사이틱 튜머인데 이게 좀 얌전하게 생기고 세포 밀도도 적고 케어 인덱스도 4% 이내 낮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IDH 염색을 해봤더니 IDH가 염색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아스트로사이토마 IDH 뮤턴트 CNSW 그레이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얌전하게 생겼다. 마이토시스도 적고 네크로시스 없고 IDH 염색 나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주면 되고 그레이드 3 그레이드 3는 그냥 그레이드 2보다 조금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토시스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KR67 해봤더니 아까 그레이드 2는 4% 이내였잖아요. 근데 4에서 10%. 근데 이거 중요해요. 바이 데피니션이라고 되어 있죠.
정의상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이나 네크로시스가 없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이나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IDH 뮤테이션이 있을 때 CNSWH 그레이드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히스토로직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정의상 이 두 가지는 없어야 된다. 알아두고 그냥 그렇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GBM이에요. GBM만 알면 돼. 그래서 어쨌든 좀 세포가 나빠지고 마이토시스도 막 좀 올라가고 근데 네크로시스랑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은 없고 이러면 3 준다는 거예요. IDH 뮤테이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레이드 4의 아스트로사이토마 IDH 뮤턴트는 네크로시스 또는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이 이제 추가됐을 때 그때 4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어도 CDKN2에 CDKN2B 호모자이거스 딜리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레이드 3에서 4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유전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크로시스도 없고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마일드하게 보이고 그레이드 3로 아마 보일 거거든요. 근데 CDKN2A 또는 CDKN2B에 호모자이거스 딜리션이 있으면 그런 히스토로지 상관없이 그레이드 4로 승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예후가 안 좋은 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네,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 IDH R타입, CNSWH 그레이드 4. 그래서 지금 몇 번을 말하는데 IDH 뮤테이션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성인에서 이게 되게 많이 와요. 특히 이제 GBM은 저희 병원 좀 꽤 수술하는데 환자가 이제 응급실로 그 뉴로로직 데피시시 생겨서 응급실로 오는데 이제 MRI를 찍어보면 GBM인가 보다 하는 메스가 딱 보이면서 이제 크라니오토미 튜머 리무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GBM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트라크라니얼 네오플라즘의 15% 차지하고 모든 그 원발 말리넌트 브레인 튜머의 45에서 50% 정도 많죠. 그 특히 어덜트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15살짜리 뭐 브레인에 이제 튜머 메스가 생겼다. 근데 GBM을 먼저 감별해야겠다. 이러면은 제가 말했죠. 생뚱맞은 거라고. 이 나이를 잘 봐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에서 생겨요, GBM.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보건소견인데, 이렇게 메스가 엄청 크게 있죠. 중앙에 네크로시스가 있고, 이건 육안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MRI에서 봐도 딱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정말 전형적인 GBM MRI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피는 쭉 써놨는데, 뭐, 이거는 전혀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생긴 거예요. 사실 정말 나쁘게 생긴 거예요. 이 핵이 무슨 몇 개 있는데 이렇게 까만데 막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긴 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포가 엄청 많고 브레인은 이렇게 셀룰라티가 이렇게 높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셀이 이렇게 많아요. 이상한 세포가. 굉장히 플레모픽한 거예요. 마이토시스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세기가 어려운데 마이토시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 얘기했죠. 루멘 있으면서 이렇게 월이 엔도델리얼 셀 2개층 이상으로 두꺼워진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크로시스. 이 중앙이 되게 분홍색 찌꺼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차 있잖아요. 이거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센트럴 네크로시스, 그리고 그 센트럴 네크로시스를 둘러싸면서 튜머셀이 쫙 어레인지하는, 그래서 팔리세이딩 네크로시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꼭 팔리세이딩 패턴 아니어도 된다. 네크로시스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이제 중앙에 네크로시스 있으면서 이렇게 튜머셀이 열을 지었죠. 이런 패턴이 있으면서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 아까 보여줬던 사진하고 비슷한 건데 그냥 조금 또 딴 거 찍어온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복잡해지면은 진짜 중요한 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싶은데, 네, 요거는 근데 조금 말하고 싶다. 보면은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이 데피니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O에. 위에 거는 그냥 스킵하고 아래 것만 보면은 IDH 와일드 타입의 H3 와일드 타입은 사실 이제 히스톤 3 와일드 타입이라고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그냥 몰라도 돼요. IDH 와일드 타입의 디퓨즈 아스트로사이토마인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이 있거나 네크로시스가 있거나 터트 프로모터 뮤테이션이 있거나 EGFR 젠 앰플리피케이션이 있거나 크로모점 7의 게인이나 텐로스가 있거나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터트진, 터트 프로모터진, 그리고 EGFR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NGS를 하지 않더라도 싱글진 아나라이시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로모점의 사실 로스 게인은 조금 이게 검사가 어려워서 사실 조금 어려운데, 이 터트랑 EGFR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IDH는 보통 면역염색으로 스크리닝하고 이 시퀀싱까지 보통 해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P19Q 피쉬를 하고 있고, 왜냐면 원P19Q 코딜리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GBM 진단할 때는 그러니까 그 코딜리션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얘기했잖아요. 물론 IDH 뮤테이션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이거는 내가 IDH 뮤테이션이 있고 원P19Q 코딜리티드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셨어요. 게라노라이 많이 그려놨잖아요. 진짜 이게 HN에서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알겠죠. 게라노라이처럼 생겼잖아요, 세포가. 그러면서 이렇게 캐필러리가 중간중간에 원래 이렇게 인터브닝 하고 있고 칼시피케이션 있고. 이건 넘어가세요. GBM만 봐요. 다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에펜디모마. 에펜디모마는 좀 볼까요? 에펜디모마 좀 알아두세요. 첫 20대에 생기고 어린 나이에 생겨요. 그러면서 라테랄 벤트리클에 제일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다.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는 이제 성인에서 좀 더 나이 든 사람에서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 몰레큘러 NF2, 이 NF2 좀 알아둘까요? NF2 기억해요. 그 다음에 퓨스 뮤테이션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퓨스 뮤테이션은 하이드라이트 튜머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랑은 연관성이 없어요. 이 그림 좀 알아두세요. 이 그림, 이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피 파인딩은 그냥 요 그림 알아두세요. 이 에펜디멀 셀이 이렇게 모노토너스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제가 로제트를 만들어요. 근데 슈도 로제트를 만들기도 하고 트루 로제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슈도 로제트는 가운데 루멘이 없는 거고 트루 로제트는 가운데 루멘이 있는 거고, 이건 가운데 루멘이 없으니까 슈도 로제트인 거고요. 그림을 보면은 이 베슬 주변으로 이렇게 페리베스큘러 슈도 로제트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트루 로젯은 진짜 이렇게 루멘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루멘이 있잖아요. 루멘을 형성하는 게 트루 로젯. 그래서 이 에펜디오마 아까 그 영상이랑 이 히스톨로지 사진은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플로시티 가스트로사이토마, 요건 알아두세요. 플로시티 가스트로사이토마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듣지 않았나요? 선생님 내조면에서 들었죠? 안 들었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플로시티 가스트로사이토마는 어린 나이, children, young adult, 세레벨룸에 생겨.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아주 특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세레벨룸에 잘 생기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이거 말고 세레벨룸만 좀 알아두고, 천천히 자라고 이 튜머를 제거를 하면은 큐러티브예요. 그러니까는 예후가 좋은 튜머예요. 이거 CSWH 그레이드 1이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좋고 제거만 하면 치료적이다. 되게 해피한 케이스죠. P53 뮤테이션은 잘 동반이 안 되고 비랍이랑 관련이 돼 있어. 이건 우리 되게 중요한 건데 비랍이랑 관련.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세레벨룸. 시스틱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젠탈 파이버가 이 히스톨로직 파인딩 되게 중요한 클루가 되거든요. 우리가 진단할 때 약간 빨간 이 굵은 털실처럼 보이는 이 로젠탈 파이버. 내가 전에 수업 시간에도 사실 얘기했어요. 로젠탈 파이버를. 네크로시스 없고 마이토시스도 적고, 왜냐면 비나인 튜머니까. 이게 제가 봤던 거를 케이스를 가졌어요. 17세의 여자였거든요. 근데 두 달 전부터 어지러움증이 있어. 뭐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상관없이 어지러웠대. 뒤통수부터 위로 뻗치는 두통. 이거 알아요? 뒤통수부터 위로 뻗치는 두통? 그리고 두통이 심할 때 동반되는 고통? 이거 뇌압 상승이랑 관련 있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뒤통수부터 위로 뻗치면서 두통이 있는데 구토가 동반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두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개내역 올라갈 때 나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오면 굉장히 얼럿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리니까 로스가 될 수 있어요. 어리니까 머리 좀 아픈가 봐, 뭐 공부하면 다 머리 아파 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고, 이런 특징적인 두통이 있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병원 케이스였어요. MRI 찍었더니 이렇게 세레벨룸에 시스틱하게, 아까 제가 보여준 거랑 세레벨룸 비슷하죠. 이렇게 튜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봤더니 이렇게 로젠탈 파이버, 아까 빨간 털실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에오지노필릭 그래듈러 바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에오지노필릭한 거,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티피컬해서 진짜 펠로시티 가스트로사이토마다 이러면서 진단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다 넘어가고, 면역은 뉴로날 튜머. 뉴로날 튜머 중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센트럴 뉴로사이토마 볼까요? 센트럴 뉴로사이토마도 아주 특징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벤트리클 안에만 생기고, 라테랄 벤트리클에 좀 많이 생기고, 벤트리클 안에 생기는 그런 튜머인데, 28세 여자, 실제로 우리 병원 케이스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었고, 그랬는데 MRI 찍었더니 딱 이렇게 벤트리클 내에 메스가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올리고랑 되게 비슷해요. 아까 내가 보여준 올리고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다 올리고를 진단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임상에서 어이가 없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보고 올리고를 진단한다면 올리고를 진단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위치가 벤트리클 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올리고라고 진단했다? 그럼 인터넷 전화가 오겠죠? 벤트리클 안에 있는 메스인데요? 막 약간 화가 나겠죠? 본 거야? 막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특징적인 거예요. 벤트리클 안에. 우리는 진짜 이거는 정말 뇌에 박히도록 배워서 벤트리클 안, 센트럴 뉴로사이토마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몰포로지 자체는 올리고랑.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여기 막 캐플러리도 있고 카시피케이션도 있고 진짜 비슷하다. 그렇지만 뉴로날 마커로 하면 뉴로날 마커가 나와요. 이렇게 NSE가 나오고, 이거 실제로 제가 연습한 거예요. 시냅토피신 나오고 이런 뉴로날 마커들이 나와서 너무 면역도 잘 맞고 위치 잘 맞고 모양 잘 맞고 센트럴 뉴로사이토마. 메즐로블라스토마 애들한테 생기는 건데 시간이 없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닌지오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메닌지오마는 많이 봐요. 메닌지오마 많이 보고 보통 어른에 생기는 종양이에요. 이것도 애들한테 막 메닌지오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조금 생뚱맞은 얘기가 돼요. 어른에 잘 생기고 조금 여자에 잘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 매닝스에서 기원한 종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어떻게 보이냐면 타입이 좀 다양한데 이게 이제 메닝고델리알 셀인데요. 좀 타입이 다양해요. 그래서 메닝고델리알 타입도 있고, 근데 이 서브 타입은 진짜 몰라도 돼요. 이건 정말 CNS 하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거고 몰라도 돼. 메닌지오마는 그냥 듣고 넘기세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티피컬 메닌지오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인에 생기는 메닝스에서 기원한 종양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에이티피컬 메닌지오마는 이제 좀 에이티피컬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이토시스가 좀 더 높거나 브레인 인베이전이 있거나, 메닌지오마가 브레인 인베이전이 있으면 에이티피컬 메닌지오마가 되는 거고,
이 5개의 히스토로직 파라미터 중에 3개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에티피컬로 진단을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아나플라스틱 매니지오만 진짜 말리그넌트 매니지오마, 굉장히 나쁜 매니지오마. 근데 저는 사실 아나플라스틱 매니지오마는 실제로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알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GBM은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IDH 뮤테이션이 없어야 한다. IDH 와일드타입이다. 그거 포함해서 GBM은 어떻게 생겼는지랑 좀 그런 것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필로시티 가스로사이토마 얘기했죠. 필로시티 가스로사이토마 그거 좀 중요하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에펜디모마, 아까 에펜디모마에서 내가 어떤 유전 변이가 있는지 그거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 그다음에 센트럴 유로사이토마 그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